제가 사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그 데이터 제가 쓴 글에 보면 다른 모든 OECD 국가들은 역량이 많은 집단들이 임금도 많이 받고 고용도 더 잘 돼요. 학력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피학으로 측정한 역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인적 자본 이론,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인적 자본 이론이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더 개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일, 인적 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일이 가는 정당성이 거기 있는 거죠. 더 똑똑하게 만들면 어쨌든 더 돈도 더 많이 벌고 취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뜻이니까. 다른 모든 OECD 국가들은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역량이 더 높다고 해서 더 고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청년들 내지는 취업을 촉진한 정책에서 개인의 인적 자본을 더 기르는 더 똑똑해지라고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역량이 높아도 취업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네. 왜 그럴까요? 저도 뭐 연구를 이제 쭉 하고는 있는데 아까 했던 얘기들이랑 쭉 이어지는 건데 일터가 역량을 정말 요구하는 일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거기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은 더 잘 됩니다. 중졸보다는 고졸보다는 대졸. 임금도 당연히 더 높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학력이 아닌 정말 역량으로 측정을 해보면 취업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똑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한국에서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 혹은 통용되는 것 자격은 내 역량을 보여주는 자격은 학력 말고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학력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 학력도 하나의 그냥 역량일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역량을 외주하는 자격일 뿐인데 그렇죠. 학력을 하나의 요소로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역량도 채용이나 뭐 승진일 이럴 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학력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겠다. 이 생각이 선별하는 쪽에서 선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선별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학벌이 좀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고 학력이 조금 낮더라도 역량이 충분히 있는 친구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래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역량에 대한 수준이 되게 낮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역량 필요하지도 않은 자원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소수의 몇몇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30인 50인 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서는 굳이 뭐 학력 정도만 보면 되지 얼마나 애가 또 미래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게 고민을 안 하고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시사점이 굉장히 암울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학벌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다른 노력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역설적인 그렇죠. 상황이 되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실제 선택을 그러고 있는 거네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공부해서 시험 잘 봐서 학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지 뭐 실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 거 신경 안 쓰는 분위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지는 이제 랩 250 같은데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인적 자본을 나름대로 학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잔뜩 쌓고 그 과정에서 또 내 능력이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올라가고 과잉 투자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학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했던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들이 사실은 생산적인데 활용이 안 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학력을 높이는 데에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사교육 시장에 가 있는 이 수많은 강사들 엄청난 그분들도 고학력의 높은 능력자들인데 이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데 굉장한 투입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암울하네요. 이 부분은. 그 처음에 제가 드렸던 스마트폰과 투지폰 비유로 돌아간다면
투지폰밖에 안 필요한데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스마트폰이 다 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들어갔더니 쓰는 기능은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기능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다 스마트폰이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략을 바꿀 것이다. 인더롱런 장기적으로 이제 경작이 가정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시장 진입 퇴출도 자연스럽고 해서 스마트폰 들어온 애들을 투지폰밖에 못 쓰는 기업은 망하고 스마트폰처럼 활용하는 기업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일종의 세이의 법칙인 거죠. 공급이 좋으면 결국 수요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경제학적 주류 경제학적 입장인 건데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은 다시 돌아가면 꼭 그렇진 않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더라도 투지폰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인간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고 개별 기업이 충분히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조금 더 자율과 재량 그 역량들을 충분히 끌어내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역량 끌어내는 방식으로 기업 정책이 좀 너칭을 해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로서 개인에게 평생 학습권 같은 것들 교섭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율과 재량의 일터를 만드는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꺾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제 너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